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1년째 홀로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80대 김중열 할아버지. 자식도 있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자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름하게 고쳐놓은 오래된 초가집. 오늘도 김씨는 매미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서두를 일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뜯어 소금과 참기름만으로 간을 해서 간단하게 무쳐 먹습니다. 점심엔 된장으로 무쳐 먹고 저녁엔 고추장으로 밥과 함께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끼가 뚝딱 끝이 납니다. 낮 시간 동안엔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일을 하고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둘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장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은 이렇게 산속에서 홀로 보내죠. 80이 넘은 나이에 농사도 짓고 산도 올라야 하고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여름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밤하늘 별을 헤며 잠을 청했고 겨울엔 아궁이 불 땐 아랫목에 웅크리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고 외로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김씨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정신적 고통임을 김씨는 자식을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1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차도 들어오기 힘든 산속까지 찾아와 소리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씨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바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기에 동네 친구들이 그러했듯 김씨 또한 국민학교 졸업 후에 학업은 포기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총명하단 말을 많이 들었던 김씨는 배우지 못한 서름이 깊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성인이 되기 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김씨는 우연한 기회에 정착한 마을에서 딸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 계기였는데 돈을 모아 30대엔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딸기 재배 기술이 좋았는지 김씨는 딸기 농장으로 남들만큼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김씨는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성재를 낳았습니다. 7남매 사이에서 치여 살았고 어려운 형편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김씨는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기르고자 다짐했습니다. 김씨도 김씨의 아내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씨는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고 온 동네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죠. 결과 나왔니? 잘 안 됐어요. 아이고, 괜찮다. 다른 데 넣어보면 되지?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 장밋빛일 거라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학은 한참 전 졸업했고 어느덧 30이 넘은 아들. 취업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좀 더 작은 회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들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제약벌에요? 그 정도 벌 거였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정도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죠. 김 씨가 아들을 통해 한을 풀고자 해서 역효과가 난 것인지 아들은 고학력자인 콧대 높은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아들이 34세에 겨우 첫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바라던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살며 돈을 모으라고 생활비까지 대주었으니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4년 더 있다가 아들은 38세가 되던 해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성재 씨랑 같은 동문이에요. 신기하죠? 그러자 김 씨도 아내도 아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고졸이었고 김 씨는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 말이죠. 저기 나는 김 씨가 입을 떼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대학 나오셔서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어머, 부산대? 아니, 부산대는 아니고 그나저나 배고프다. 어머니, 밥 아직 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차릴게. 어색하게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김 씨도 입안이 썼습니다. 순식간에 대졸이 되어버린 김 씨. 부산 땅은 밟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가족이 된 이상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쩌자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들이 결혼 전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받는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그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튀어나올까 노심초사하며 밥술을 뜨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김 씨가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너 아까 왜 그런 소리를 했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 그게 아니라 당황해서 둘러댄다는 게 그만. 그게 둘러댈 일이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그렇게 창피했냐? 아들을 다그치자 아들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가셨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김 씨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에는 신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것도 바꿀 수 없는 너의 배경인데 그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네 엄마도 대학 나왔다고 둘러댈래? 왜 그래요? 요즘 시대엔 그게 창피할 수도 있죠.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창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좋은 일 앞두고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올 일도 없을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도무지 철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식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텐데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못 받은 부모가 창피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다 자신이 못 배워서 생긴 일이라 괴롭기도 했습니다. 김 씨라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한 때문에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뒷바라지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결혼 후라고 아들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딸기 가져다 주러 네 엄마 올라간다는데 들었지? 네, 3시쯤 도착하실 것 같다던데요. 그래. 내가 바빠서 못 데려다 주니까 네가 터미널에서 엄마한테 연락해봐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을 보겠다며 김 씨의 아내가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날, 함께 가기로 했던 김 씨는 못 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아내 혼자 올라갔습니다. 양손엔 아들내미 줄 딸기와 음식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보, 길 잃지 말고 도착하면 성재한테 전화해. 아이고, 내가 해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내와도 통화를 마친 김 씨는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얼추 되자 김 씨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만났어? 조금 늦는다고 기다리라네요. 뭐야? 내가 시간 맞춰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늦는데?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을 내요. 좀 기다리면 되지. 서울 구경하면서.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줘? 만나서 가고 있지. 그게 아직 출발을 못했대요. 집에 갑자기 처가 식구들이 왔다고. 뭐 그런다고 당신을 터미널에 그냥 둬?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지 왜 기다리고 있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있으면 사돈 가실 거라고 기다리라네. 이놈 자식이?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아들. 성재 너 엄마 모시러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장모님이 오셔서요. 사돈이 온 거랑 네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왜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원수지간도 아니고. 쩔쩔매는 아들에게 김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서로 불편하실까봐 그랬죠. 이제 모시러 갈 거예요. 곧 일어나실 것 같아요.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엄마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어서 가봐라. 하지만 3시간 뒤 당장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려. 아니, 이 시간에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재 지금 출발해서 거의 다 왔다니깐 그냥 있어요. 당신은 벨도 없어. 뭐 한다고 지금까지 기다려? 택시를 타고 당장에 성재네로 가던가 아니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야지. 사돈댁 있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무작정 쳐들어가요? 성재 곤란하게, 그리고 서울까지 왔는데 아들 얼굴도 안 보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어때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저녁 7시야. 당신 몇 시에 출발했는데? 아, 괜찮아요. 거의 다 왔대요. 김 씨는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이 늘 그러니까 성재가 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항상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요? 내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늦은 김에 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얼른 자요. 그러곤 끊어진 전화. 김 씨는 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생각으로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소리만 나갈 것 같아서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홀로 잠자리에 든 김 씨는 문득 들리는 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시계를 쳐다보았는데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들었는데 아내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아니, 당신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자고 온다며? 그게 거기서 잘 상황이 아니라 다행히 막차가 있었네. 지친 기색으로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놈이 쫓아냈어? 누가 보아도 맨몸으로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쫓아내긴요. 갔는데 사돈댁 있길래 그냥 내가 집에 온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데도 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목에 메고 갔던 손수건은 다 풀어 헤쳐져 있었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고생해서 그런지 아내가 무척 꾀죄죄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때려 죽일 듯한 표정으로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전화해요? 지엄마를 새벽 1시에 혼자 집에 돌아오게 한 잘난 아들한테 전화하지 어디다 해?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받자 김 씨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임마? 아버지? 아버지 같은 소리 하지 말어. 네 엄마 지금 집에 들어온 건 알고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네, 이제 도착하셨어요? 많이 늦으셨네. 늦으셨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떤 거린데 하루 재우지도 않고 이 밤중에 엄마를 돌려보내? 아니,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엄마를 그냥 보낸 거야. 네 장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네 엄마가 같이 있지도 못하고 종일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쫓겨나야 했던 거냐? 아, 옆에 다 들려요, 아버지. 들으라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며느리 무서워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아침부터 너 먹인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엄마가 지금 새벽 1시가 돼서야 혼자 집에 왔다. 이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나중엔 거의 울먹이게 된 김 씨.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죠. 장모님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엄마는 자나깨나 네 걱정뿐인데 네가 그 마음 눈꽃만큼이라도 알았으면 그렇게는 못한다. 너는 부모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마.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던 김 씨가 가만히 앉아있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 그러게 택배로 보내라고 했잖아. 아내도 복받쳤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성전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그랬죠. 사돈이 갑자기 온 걸 어떡해요? 갑자기 왔든 예고하고 왔든 당신도 성재 엄마인데 왜 그렇게 홀대받아야 해? 빈손인 거 보니까 딸기는 다 받아갔나 보네. 성전에 집까지 갔었어요. 사돈도 자고 간다길래 같이 앉아 있다가 불편해서 온 거예요. 사돈은 옷도 우아하게 입고 교양 넘쳐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김 씨도 상견례 때 사돈네를 보았기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아들과 동문이라던 사돈내외를 보고 김 씨도 내심 기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휴, 사돈지간끼리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당신 대학 얘기를 또 해서 나한테 뭐라도 물어볼까봐 얼마나 무섭든지 성재도 눈치 보는 것 같길래 그냥 나왔죠. 그럴 것 같으면 사돈 있다는 소리 듣고 가질 말고 그냥 오지. 왜 거기까지 가서는 그래? 성재 보려고 그랬죠. 이제 그놈은 내 아들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말을 해도
내가 좋아서 갔다가 내가 불편해서 온 거 가지고 왜 애머내를 잡아요? 당신도 이제 성재 애 취급 그만해.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살려 그래?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내 앤데 뭘 그래요? 온종일 고생해 놓고는 그래도 그저 내 아들 하는 아내. 그래도 김 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인 김 씨를 괄시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배운 것 없는 부모라 그런지 아니면 자신의 자격지심일 뿐인 건지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서운할 일밖에는 안 남은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이부자리에 누운 김 씨 부부. 김 씨도 화를 가라앉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그런데 옷 좀 사야 할까 봐요. 무슨 옷? 오늘 새 옷 입고 나갔잖아. 그런데 성재가 그러대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왔냐고. 왜 그런 멍청한 놈 말을 신경 써? 멍청하긴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 뭐가 멍청해요. 다시는 그놈 만날 일 없으니까 입던 대로 입어. 또 말로만 그런다. 아내의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가슴 속 불이 꺼지지 않아 쉬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직도 괘씸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아들과 영영 안 볼 생각은 아니었죠.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연락을 받아줄까 하던 차에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과는 자연스레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암이라뇨?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 씨도 아내의 병이 더욱 실감나는 듯했습니다. 췌장암 3기란다. 아내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사망률이 높다는 췌장암. 그동안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하우스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암 선고를 받자 가족 모두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아들까지 크게 놀라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지. 김 씨와 아들, 아내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힘든 순간이 되니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힘들다 그러고 항암 치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환자 티가 나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죠. 호전되기는커녕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암 환자 같아졌습니다.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의 병원에서 항암을 했는데 며칠 입원해 있으면 아들이 하루 왔다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아들이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성재 바쁘대죠? 바쁜 애한테 뭐하러 전화했어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미안하다네. 아내에게는 아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전날 김 씨가 아들과 통화했을 때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아버지. 장인어른이랑 낚시를 가기로 해서 내일 못 뵐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한 하는 것도 아닌데 아픈 어머니를 보는 대신에 장인과 낚시를 가겠다는 아들에게 서운했다면 김 씨가 유별난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했잖냐. 이번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알았다. 더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내에게는 고지곳대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져 작은 일에도 울적해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항상 날짜를 일러줘야 했는데 웬일로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을 못 본 기간이 꽤 됐기에 아내도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힘겨워하는 아내를 보고 있기 힘들어 병실을 나왔는데 아들이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항암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내는 자꾸만 살이 빠져 지금은 해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까지 어머니를 지켜보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항암의 부작용 때문인지 밥도 잘 넘기지 못했고 자꾸 구토를 해서 영양제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다 겨우 잠든 아내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김 씨가 휴대폰을 열어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는데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내용에 잘못 읽은 듯해서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본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때마침 깨어난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네. 왜 그래요? 당신 이게 뭐야? 대출이 무슨 말이야?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아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 씨가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성재 내려왔을 때 급히 쓸 때가 있대요. 김 씨는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져 순간 어질어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놈이 웬일로 먼저 내려오나 했더니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였어.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래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깡마른 아내를 향해 호통을 칠 수도 없었죠. 당신 이거 아직 안 보낸 거지? 제 집도 있고 돈도 잘 벌면서 무슨 돈이 급하게 필요하길래 암 환자인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려 한 것인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서울로 쫓아가서 따지려는 김 씨를 아내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안 갚아도 우리 땅도 좀 팔아서 주면 되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다 성재 줄 거잖아요. 사실 당신 몰래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나도 대출 받으려니까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당신이 성재한테 그 돈 좀 해줘요. 내 부탁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결국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때문에 김 씨가 이번만은 져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다음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다짐을 받았죠. 하지만 김 씨의 아내에겐 다음이란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김 씨.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았지만 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이토록 허망하게, 이토록 빨리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혼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위로해 주었고 김 씨를 위로해 줄 유일한 사람은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김 씨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아버지.
밥도 챙겨 드시고 해야죠.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죠. 3일 동안 아들네에서 지내며 정신을 추스른 김 씨는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해? 아직 아버지 정정하시니까 그러지는 않아도 될 거야. 아마도. 뭐 아마도? 모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혼자 두긴 좀 그렇잖아.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난 상상도 안 해봤어.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꼬장꼬장하신데 나중에 괘씸하다고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어. 홀로 남은 김 씨를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고민인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돌아가서 힘에 부쳐 일하지 못할 때까지 딸기 농사나 짓다가 아내 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그러했지만 김 씨 또한 한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결정체가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식이라는 것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다니 차라리 여럿을 낳았으면 이 상실감이 덜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위하는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여럿이었으면 이 상실감 또한 배가 되었을까. 김 씨는 죽는 그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인생,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 씨의 인생, 모두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그렇다면 80 넘은 나이에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짓고 있을 의미도 없었죠. 결국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에게 남겨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을 내놓은 상태로 연고 없는 마을 깊이 들어가 버려진 산속 땅을 샀습니다. 찻길이 없고 무너져가는 시골집 한 채가 있는 땅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날까지 세상을 그리고 아들을 등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고 서운해하고 낙담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의 삶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김 씨는 사람들이 왜 홀로 은둔하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롭지만 근심 없는 삶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죠. 그런 김 씨를 어떻게 찾았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네 엄마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돈은 다 기부해버렸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아들은 초라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제목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번에 네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했던 돈, 그 돈으로 준셈 치자. 그 돈은 제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다. 갚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나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련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맞아요. 너는 그러면 부모가 둘이어서 그랬던 게야. 김 씨는 문을 닫아버리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한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놓아버리지 못한 김 씨의 통장은 아들에게 가게 되겠지만 말이죠. 너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 아침부터 이게 웬 난리야? 아니, 그 얘기 못 들었어? 저기 파란대문 집에 살던 김씨 있잖아. 글쎄 죽었다네. 뭐?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구급차며 경찰차며 왔다 갔다 했구먼. 근데 그 양반 한동안 안 보이던데 서울 간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글쎄 죽은 지 한 달이 더 됐다는 거야.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 경악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정옥희 할머니는 숨을 급히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또 자식한테라도 간 줄 알았지. 자식은 무슨? 서울에서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안 찾아온 지 벌써 10년도 더 됐지 아마? 정씨 할머니는 이웃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 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빨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대문 밖은 소란스러웠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들어왔기에 정씨는 마루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제서야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집안. 아침 식사 중이었는지 작은 방 안엔 조촐하게 차려진 밥상이 펴져 있었습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찾아온 지 오래된 방 안에 혼자 앉아 정 씨는 놓았던 숟가락을 들고 마저 밥을 먹었습니다. 흰쌀밥이 마치 모래처럼 까끌거리며 목구멍을 긁고 넘어갔습니다. 한때는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던 방 안. 밥알을 씹으며 정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TV를 보는 아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며느리, 차례상에서 곶감을 집어먹는 손주들. 그들을 상상하자 모래알 같던 밥알도 씹을 만해졌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정 씨 또한 서울에서 살다가 20년 전 아들을 결혼시키고 고향 동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온 뒤에도 아들이 명절 때 찾아오기도 했고 정 씨가 서울로 가서 아들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 씨도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과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죠. 정 씨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엔 고향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가족 모두 상경한 뒤에 아버지가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집안 살림이 크게 폈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나 싶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 씨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는데 그때부터 정 씨는 거의 남이 자식처럼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정 씨보다도 새로운 부인과 딸에게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 씨는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돼서는 혼자 나와서 살아야 했고 정 씨 또한 아버지는 없는 셈 치고 살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하다가 만난 게 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없고 가난했던 남편. 가난과 가난이 더해지니 또 다른 가난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힘들어도 다들 자식 둘 셋은 낳고 살았는데 정 씨는 둘 셋은 엄두도 못 냈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남편과 자식을 보며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어린 나이부터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일찍 병을 얻고 말았는데 그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정 씨 가족은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을 얻은 남편은 일찍 세상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홀로 아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몇 마디 말로는 전부 설명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고왔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친 험한 손이 되었고 본래 나이보다도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모진 고생을 해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자식 키워서 뭐하게? 자식이 그 마음이나 알아주는 줄 알아? 자기 자신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본인 인생은 인생 아닌가? 주변으로부터 정 씨가 자주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만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자 혼자 자식을 풍족하게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정 씨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도 사주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미안하다. 새아가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저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젠 제가 벌어서 엄마 책임질게요. 정 씨는 빈말일지라도 아들이 하는 소리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빈손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었던 정 씨는 서울에서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아들 결혼에 보탰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은 했지만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는 목돈이 필요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정 씨의 행복이었죠. 그렇게 정 씨는 어릴 때 살던 고향으로 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과는 차 타고 1시간 반.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바쁜 아들과 수시로 왕래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죠. 이번 주말에 바쁘니? 너 바쁘니까 내가 좀 올라갈까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너 좋아하는 파김치를 담갔는데 이것 좀 주려고. 김치요? 김치 주러 여기까지 오세요? 고생스러우신데 엄마 드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내려갈 때요. 그때 해주세요. 아니야. 고생은 무슨. 너도 보고 손주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지. 저 이번 주에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엄마와도 못 봐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그 회사는 왜 애를 주말까지 부려먹는 거야. 몸 상하니까 쉬엄쉬엄 일해라. 쉬엄쉬엄 일하면 돈을 못 벌죠. 제 걱정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래, 알았다. 바쁜 아들과는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발길이 뜸해진 건 손주들이 커가면서였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옥희 씨 되시죠? 네, 제가 정옥희인데요. 저 정기철 씨 딸이에요. 정기철. 재혼을 하고 인생에서 정 씨를 지워버렸던 친아버지였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들었던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실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도 사셨다 하고 생각했다면 정 씨는 불효녀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뜻밖의 소식.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이 상당한데 정 씨의 상속분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거액의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아들에게 전했더니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사람이 고생만 하라는 법은 없나 봐요. 그리곤 그 주 토요일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때요? 이 집에서 사시는 거 신경 쓰였어요. 제가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엄마 이사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아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살 거야. 안 그래도 너희 부르려고 했어. 우선 돈은 받으면 너한테 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쓸 일이 뭐 있겠냐. 너 줄 테니까 네가 그 돈으로 이사도 가고 그래. 너 결혼할 때 집 한 채 못 해줬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잘 됐지 뭐냐. 엄마,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상속받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고 서울의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정 씨는 그 월세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듯했던 생활이 한결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나중에 정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 모든 것이 꿈인 듯 얼떨떨했습니다. 말년의 인생이 이렇게 피나 싶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늘 바빴던 아들은 명절이 아닌 때에도 정 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조용하던 정 씨의 집은 북적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끼리도 뭔가 끈끈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김치 좀 가지러 갈게요. 그래. 무슨 김치 해놓을까? 역시 엄마가 해주신 파김치가 먹고 싶네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알았다. 조심해서 내려오거라. 정 씨는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고 반찬도 이것저것 해두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이 홀로 정 씨네 집에 왔습니다. 왜 혼자 왔어? 애미랑 애들은? 애들 학원 때문에 못 왔죠. 그래? 주말에도 학원에 가면 힘들어서 어째? 요즘에 주말에 쉬는 애들이 어딨어요. 그래. 너라도 와서 밥 먹어라. 가득 차려진 밥상을 가리키며 정 씨가 아들을 앉혔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나는 다 같이 오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저만 있다가 화요일에 올라갈게요. 뭐? 회사는 어쩌고? 회사는 휴가 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정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회사 그만둘 생각이에요. 뭐? 갑자기 왜? 정 씨는 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게 회사 나와서 제가 따로 회사를 차려볼까 해서요.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기에
정 씨는 어떤 대답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애들도 커가고 해서 서울에서 남들처럼 살려면 직장 다녀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서울에 그 아파트 팔아서 빌려줄 수 있으세요? 회사를 차릴 자금을 빌려달라는 아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정 씨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 팔아서 반은 너 주마. 정 씨도 이제는 경제 능력이 없기에 노후 자금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반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다 져주시면 제가 엄마 생활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이 좀 커지면 빌려주신 돈도 다시 갚고요. 갚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나 죽으면 그건 네 거였으니까. 다만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기엔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 씨가 망설이는 것도 아들 걱정 때문이었으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렇게 하자. 감사해요, 엄마. 매달 생활비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들은 그 뒤로 사업이 무척 잘 풀리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동네 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하세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사실 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 씨는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생활비도 다 쓰지 않고 모아놔서 더 이상의 용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말을 차마 뱉을 순 없었죠. 바쁜 아들에게 내려오라며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날이 갈수록 아들을 만나기는 힘들었고 연락조차도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걸면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깜깜무소식. 항상 이런 식으로 전화가 끊어지니 정 씨도 선뜻 연락을 하기 어려워졌죠.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기에 잘 살겠거니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정 씨가 헐레벌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쁠 텐데 웬일이야? 잘 지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엄마는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내 걱정은 마라. 애미랑 애들은 건강하고? 그럼요. 그래, 어쩐 일이야? 김치 해다 줄까? 그러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 무슨 일이 있는 게야? 불안해진 정 씨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첫째가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고선 한참 설명하는데 정 씨는 전부 알아듣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는 말이야? 전부? 네, 저희 식구들 다 가려고요. 오래 있을 건 아닌데 가족이 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지.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그러곤 한참을 또 말이 없는 아들. 다녀올게요. 3년 정도 살다 올 계획이에요. 건강히 계세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러곤 몇 마디 더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잘 다녀오거라 기분 좋게 대답했음에도 정 씨는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에는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 듯 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유학을 갈 정도면
아들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에 정 씨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하지 못했던 연락을 외국이라고 자주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정 씨는 아들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오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곤 했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몇 해 동안 수도 없이 들은 안내 음성.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보다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었던 생활비는 들어오지 않은 지 꽤 되었지만 정 씨는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아들에게선 연락이 끊겼고 정 씨도 아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 손주들도 궁금했지만 정 씨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80대가 된 정 씨. 근 몇 년간 정 씨는 무척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여서도 외롭고 궁핍한 생활 때문에도 사무치게 외로웠죠. 아들이 준 생활비를 모아뒀었는데 이미 다 써버린 지 오래였고 연금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을 땐 부르지 않아도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 이제 가진 것 없는 부모는 관심 바뀌겠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삶이 계속되자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커졌고 그러한 삶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정 씨는 대충 먹은 아침밥상을 정리했습니다. 이가 아파서 많이 먹지도 못해 팔은 앙상했습니다. 바깥엔 사람들이 다들 들어갔는지 어느새 사위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구급차 소리도 멎어 있었죠. 달그락 설거지를 하고 앉아 있다가 문득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숫자 1을 꾹 누르려다가 머뭇거리며 다시 핸드폰을 덮고 말았습니다. 이미 소용없는 짓인 걸 알고 있었지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야 맙니다. 정 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은 부서진 지 오래라 횡하니 뚫려 하니 훤히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지라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뿌옇게 때가 낀 화장실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는 빠져 부스스했고 검버섯과 주름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는 웬 노파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양치질을 한 뒤에 화장실을 나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막해서 무서울 지경인 방 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쨍하는 이명이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차차 흐려져.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읊는 정 씨.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할 일이 없어서 저녁 때가 되면 목이 잠기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뉴스에서 하는 말, 드라마 속의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걸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방에 먼지도 쓸어보고 이불 속에 누워 낮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지만 보일러는 돌지 않아 이불 속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에 무늬만 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 점심은 건너뛰었고 오후가 되자 해가 강해지는 시간에 문 밖을 나서는 정 씨.
칠이 다 벗겨진 빨간 대문을 열고 나오자 대문 앞엔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오후 1시가 지나고부터는 대부분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조용한 마을이고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서 노인만 10명 남짓 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뜻하다. 냉골 같은 집 안보다는 해가 내리쬐는 바깥이 오히려 따뜻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가장 윗집에 살고 있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정씨 또 나와 있네. 그럴 줄 알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노인은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5만 원에 안 쓰는 낡은 집을 내줬던 동네 사람이었죠. 내가 말이야. 몇 달만 있다가 우리 집이랑 이 집 다 정리하고 아들네로 들어가게 됐어. 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다 처분하고 갈 생각이라서. 정씨 사정은 알지만 집을 좀 비워줘야 하는데.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는 집주인. 근데 서울에 아들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한테 연락해봐. 우리 나이 땐 혼자 살면 안 돼. 나도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 시골에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이번에 김씨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정씨도 잘 생각해봐. 정 씨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30분을 허공만 쳐다보며 있던 정 씨. 정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참을 석상처럼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내 정신을 차린 정 씨. 점심을 건너뛰었기에 조금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물에 만 찬밥과 쉰 파김치 몇 조각, 오늘 아침밥상, 어제 저녁밥상, 그 전날의 밥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꼼꼼히 청소를 하곤 한참을 앉아서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조용한 와중에 볼펜이 서걱서걱 종이에 마찰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멈췄다, 썼다, 멈췄다, 썼다.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이내 마침표를 찍고 종이를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곤 또 한참을 앉아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해가 짧아져 어느새 집안은 어둑해졌는데 정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놓지 않은 집안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그락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대문 밖을 나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집주인이 정신의 집에 들렀을 때 다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정씨 얘기 들었어? 한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무서워서 우리 딸한테 오늘 전화 넣었잖아. 동네엔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집주인이 들고 있던 종이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이게 옆에 있었어요. 경찰이 종이를 펴서 안의 내용을 읽어보았고 그 편지는 얼마 뒤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져 걱정이다. 너는 어릴 때부터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잖니. 네가 언제 이 편지를 발견할지는 모르겠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너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요란스럽지 않게 가고 싶으니 장례를 치르려거든 하루만 하거라.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집 보증금 100만 원은 꼭 받아가라. 아들아, 삶이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도 너와 함께 했던 기억 간직하고 간다. 인생을 돌아보면 너를 낳아 기르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가장 행복했다.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 이게 웬 황당한 소리니?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여긴 내 집이다. 저희는 이제 둘째까지 내 식구가 됐는데 그럼 저희가 나가요? 첫째도 겨우 이 집에 적응했는데 또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이 애미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려고 한 거야. 엄마, 왜 제가 엄마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결혼할 때 안 사주셨던 집 지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너 결혼할 때 전세 살 돈도 마련해줬고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틈틈이 네가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었다. 그 돈 다 합치면 집 한 채는 사주고도 남았어. 누가 들으면 제가 엄마 쫓아내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평생 사실 수 있게 월세집 구해드린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월세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고? 올해 72세 양현자 할머니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무어라도 쥐고 있었다면 아들을 향해 냅다 집어던졌을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날강도가 되어 평생 키워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어. 양씨 할머니는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준 순간을 후회했어. 그리고 그 전에 아들과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회상했어. 양씨가 30이 조금 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 남편도 자신도 가진 것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기에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야 했어. 특히나 남편은 동네에서 자린고비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소했고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도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구려. 그런 양씨 부부와 아들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20대 중반에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던 아들은 어느 날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갑작스레 때려치웠어. 엄마, 아빠.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웬 사업? 네가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나 있냐?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양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을 무척 못마땅해 했어. 창식이랑 반씩 투자해서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술집을 차리겠다는 아들. 그런데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모아서 시작해야지. 아직 젊은 놈이 처음부터 공짜로 얻어먹으려 해.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슨 사업이고. 그것도 친구랑 동업. 저리 치워라. 처음에 남편은 극구 반대했어. 아빠, 제발 기회 좀 주세요. 창식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쪽 일을 해서 잘 알아요. 초반에 같이 투자만 하면 큰돈 벌 수 있어요.
이 일로 서로 보내 안 보내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양 씨의 남편은 아들을 위해 대출 하나 없던 집을 담보로 융통한 돈을 건넸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봐. 감사합니다. 진짜 성공해 보일게요. 그렇게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개업했다가 이듬해 바로 망했고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양씨 부부가 책임지게 되었어. 그것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동안 양씨와 남편이 온몸을 갈아가며 그 돈을 전부 갚았다오. 그동안 아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사이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 저런 사업을 한다 하며 크고 작게 손을 벌린 일이 셀 수도 없었어. 이러다 모두 함께 죽을 듯하여 양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선언했어. 너 제대로 남들처럼 착실히 네 앞가림 할 수 있을 때 와라. 그전엔 찾아오지도 말거라. 그때가 아들이 30세 초반의 나이였는데 그렇게 절연한 뒤 2년 만에 양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오. 주변 사람들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 70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떠났다며 안타까워했고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양 씨와 아들은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하늘로 올라간 남편이 굽어살핀 덕인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사업도 일이 잘 풀려 드디어 아들도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오. 일 바쁠 텐데 이번 명절엔 안 와도 된다.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준이 데리고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생활이 피긴 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는 아들. 외국 나가면 돈만 많이 쓰지. 아이 엄마 또 돈 얘기하신다. 누누이 말했잖아. 잘 될 때 더 아껴야 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꼭 아빠처럼 말씀하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여행이야 데리고 가주면 고맙지만 아들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닌 것이 문제였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양 씨가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쫄딱 망했던 때를 떠올리면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부터 들었다오. 괜한 기우겠지만 사업이란 것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 배운지라 아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었어.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마음먹은 아들이 귀담아 들을 리는 없었어. 물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안 가신다고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라. 우리 엄마는 호강시켜 드리려고 해도 따라주질 않으시네. 아들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 그 뒤로도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승승장구하는 듯한 아들. 하지만 왜 불행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얼마 못 가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양 씨를 찾아왔어. 요즘 바쁜 거 같더니 다 같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일이 좀 많았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어? 근심이 많아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양 씨가 물었어. 사실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앉다니? 말 그대로예요. 집도 넘어가고 차도 뺏기고 빈털털이 됐다고요. 아이고, 양 씨가 자리에 주저앉았어. 10여 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어. 왜 또 그렇게 된 거야?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끌어다 썼어요. 근데 일이 꼬여버려서. 너? 그러길래 내가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냐? 아니 엄마, 돈을 많이 써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원래 그래요. 한번 자금이 막히면 아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넘어가서 당장에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고개 숙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6살 난 손주.
남들은 안정이 될 나이에 돈 한 푼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다니 눈앞이 아득해져 왔어.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게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살가운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모님 소리 듣다가 졸지에 모든 걸 잃어버린 며느리도 딱했어. 그래, 별 수 있니? 불편하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살아라. 바짝 모아서 다시 일어나면 되잖냐? 감사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네 가족은 양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아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내 식구가 지낼 만큼은 넉넉했어. 안방은 너희가 써라. 준이도 같이 자지? 네. 큰 방 하나면 돼요. 양 씨 혼자 사용하던 화장실 딸린 안방은 아들네에게 내주었고 양 씨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어. 혼자 살다가 아들 며느리와 살려고 하니 불편함이 컸지만 남편이 떠난 뒤 적적했던 마음을 메워주는 듯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했어. 밥 먹고 출근해라. 아들 부부를 챙기는 것은 양 씨의 몫이 되었어. 며느리까지 아침밤낮 없이 일을 했기에 집안일이나 밥을 차리는 일은 양 씨가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둘 다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기에 크게 고되지는 않았어. 아침이야 먹는 둥 마는 둥 나가고 저녁은 자신이 먹을 때 좀 더 만들어 놓으면 늦게 들어와 알아서 차려 먹었어. 문제는 손주 준이었는데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양 씨가 유치원에 등하원을 시켜야 했어. 어머니 준이 자요? 진작 잠들었지. 별일은 없으셨고요? 무슨 별일이 있겠어. 준이도 잘 먹고 잘 놀다 잔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일하지도 못해요. 그런 소릴랑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준이 걱정은 하지 말고. 결혼 후 자주 만나지도 않았던 며느리는 처음에 양 씨의 집으로 들어오고 무척이나 어색해했는데 점차 시어머니와 사는 삶에 적응해 갔어. 매일 일만 하느라 이런저런 돈 나갈 일이 없으니 돈은 착실히 모였고 마음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 양 씨도 이렇게 함께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랫동안 알아온 동네 친구를 만났어. 언니 나 요즘 여기 가슴 쪽에 몽우리 같은 게 잡혀서 신경 쓰여.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자신의 겨드랑이 부근을 만지며 하는 말에 양 씨도 고개를 갸웃했어. 나도 있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만져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 아니겠어? 어머 언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글쎄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왜 그래? 혹시 유방암 아냐? 그러자 양 씨의 눈이 크게 뜨였어. 유방암? 설마? 혹이겠지. 몇 달 전에 검사했을 때도 혹 몇 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무언가 만져줘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양 씨. 아니야 언니. 나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만져져서 병원 갔는데 유방암이더래. 너도 있다며? 그러니까 검사해 본다 그러는 거지. 암이면 어떡해? 심란해진 양 씨가 다시 한번 몽우리 같은 걸 만져보았어. 동그란 구슬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에 이리저리 만져보았는데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오. 아프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만진다고 아픈 줄 알아? 언니도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양 씨는 병원 예약이 잡힌 다음 주까지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어. 이러한 사실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오. 일주일 뒤 초음파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의사를 보며 양 씨는 침을 꼴깍 삼켰어. 왜 그러세요? 유방암이 맞아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어. 와장창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 그럼 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고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봐야 한다는데 단순 혹이 아닌 듯하다는 말을 들으니 이미 암 진단이라도 받은 듯 했어. 엄마 오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앉아있는 양 씨가 이상했는지 아들이 물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양 씨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두려웠어. 그래서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어. 사실은 한참을 양 씨의 말을 듣던 아들과 며느리도 큰 충격에 휩싸인 듯 대답을 하지 못했어. 이를 어쩜 좋니? 아니겠죠. 그냥 혹이겠죠. 저번에도 혹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가 봐. 어떡해요?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린 집. 너희한테 괜히 말했나 보다. 신경 쓰지 말어라.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약 2주 뒤 양 씨와 아들은 유방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로선 수술도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 지난 2주가 지옥 같았던 양 씨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노심초사하던 아들도 한시름 났다며 크게 기뻐했어. 이번 계기로 양 씨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오. 그런데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 며칠 뒤 아들이 양 씨에게 말했어. 엄마,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목소리를 쫙 깔고 말하는 아들의 양 씨는 괜히 긴장이 되었어. 뭘 생각해봤길래 분위기를 잡어? 이번에 엄마가 진짜 암에 걸린 줄 알고 저도 마음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 너도 그랬지. 내가 괜히 미리 말을 해서는.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건강히 오래오래 살으라고? 엄마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이 진명에 저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순간 양 씨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뭘 바꿔? 이 집이요. 미리 져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픈 거랑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나 엄마가 많이 아프거나 특히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치매 걸리셔서 진명에 이전하는데 고생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양 씨와 관련도 없는 치매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집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어. 어차피 자식은 저밖에 없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 제 거잖아요. 건강하실 때 명예 주시면 나중에 골치 안 아프죠. 너는 엄마가 유방암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작 생각한 게 진명이야? 결혼하더니 철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철부지야. 아니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 가장은 이제 저잖아요. 그러면 명예 주시고 제가 엄마 부양하면 되죠. 그리고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랑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랑 보기에 좀 그렇죠. 애엄마 보기에도 제가 너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씁쓸하게 말하는 아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거절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어. 면전에다 말하는 아들이 괘씸해서 그렇지 썩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말이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아들의 아는 사람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결국 양 씨는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었어. 그 사실을 안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기뻐했어. 하지만 등기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양 씨와 아들 내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몇 달 뒤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뭐, 둘째를 가졌어? 네, 어머니. 사정이 좋아졌지만 아들의 외벌이로 살기엔 부족했기에 걱정이 앞섰어. 애미야, 축하한다. 하지만 임산부 앞에서 걱정스런 기색을 내비칠 순 없었다오. 아들은 경사났다며 기뻐했고 양 씨도 이내 웃었어. 며느리는 만사까지 일하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양 씨와 며느리의 불행한 나날이 시작되었다오. 며느리가 일을 할 땐 몰랐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어. 아이를 낳은 몸이라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었고 갓난아기는 울어대지. 끼니 되면 며느리 밥해다 바쳐야지. 70이 넘어서 때 아닌 며느리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어. 어머니 준이 데리러 갈 시간 됐는데. 애기 하나만 돌보면 됐다면 나았을 텐데 첫째 또한 어렸기에 하나하나 돌봐줘야만 했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는데 며느리 팔자가 상팔자였어. 이거 끓는 물에 삶아야 해요. 어제 전부 싹 삶아놨다. 오늘은 세탁기에 돌려서 빠르려고 했지. 죄송한데 이거 매일 삶아야 하는데. 이리 주세요.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다. 됐다. 내가 삶으마?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어찌나 까다롭고 예민한지. 차라리 며느리가 못되게 소리라도 쳤으면 네가 하라며 던져버렸을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저가 하겠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러마 하겠소?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았어. 너는 아무튼간 성공하면 이 은혜 다 갚어라. 무슨 말이에요? 다 늙은 애미 부려먹으니 하는 소리다. 어느 날은 양 씨가 아들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어. 하지만 며느리라고 시어머니인 양 씨와 있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엄마가 불편하게 해?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든 법이었어. 양 씨는 양 씨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들도 지친 듯 보였어. 왜 그러는데 그래?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시어머니니까 내가 친정엄마처럼 대할 수가 없지. 애기 돌보시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지. 당신이 좀 참아. 일하고 들어와서 나 좀 쉬고 싶다. 우리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돼? 이제 방 한 칸 얻을 정도는 되지 않았어? 지금 당장 분가는 못하지. 그냥 웬만하면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왜 나한테만 참으라 그래? 나도 힘들어. 당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이렇게 안 살잖아. 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로 나가자는 건데.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부엌에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 양 씨는 자신만 힘들고 며느리는 속 편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 저라고 무작정 편하기만 하겠어. 요즘 착실히 일하는 아들을 보니 나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했어. 사업한다고 설친다면 뜯어말리겠지만 저렇게 일해서 벌면 부인과 자식 둘 못 먹여 살리겠어? 양 씨는 앞으로 나이 들어도 아들 도움은 필요 없으니
아들만 좀 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었어. 그래도 젊으니까 부부가 둘이 벌면 금방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어. 아들 내외의 대화는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양 씨는 그들이 곧 분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짐작했다오. 손주에게 할미 소리 들으며 함께 북적이며 살다가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양 씨 앞에 앉았어. 양 씨는 분가 얘기가 나올 것임을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 그리고 나갈 때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마음도 먹었기에 통장 잔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길이고 말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지난날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못 들은 척하고 양 씨가 물었어. 엄마 나 사업 다시 해보려고 해요. 고개를 끄덕이려던 양 씨가 화들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어. 뭘 한다고? 사업? 네. 둘째도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만회해봐야죠. 아이고, 두야. 그냥 직장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벌어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번에 의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집으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허락이 아닌 통보를 하는 아들.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몸뚱이를 추스리며 양 씨가 말했어. 뭐? 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니? 나랑 너희 아빠가 평생을 바쳐서 지킨 집이야. 너 예전에 사고 쳤을 때도 어땠는지 알면서 또 그 소리를 해. 그때는 제가 뭘 몰랐고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엄마 죽을 때까지 가져갈 노후 자금이야. 대출 소리는 다신 하지 마라.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엄마 지낼 곳은 제가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들의 말이 양 씨의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낼 곳을 마련하다니? 엄마도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는 거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나가서 편히 사실 수 있게 방 구해 드릴게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할 거고 이혜미는 불편하니까 나가서 살라는 말이야. 불편하니까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란 거죠. 저희 뒷바라지 할 필요 없이 제가 사업하면 애엄마는 집에서 다시 집안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엄마가 힘들게 저희랑 같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웬 황당한 소리니? 그래서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여긴 내 집이다. 아니 엄마,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꼭 엄마 내쫓는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월세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드릴 테니까 지금이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게 월세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던지 해라. 우리 이제 둘째까지 넷인데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첫째도 겨우 이 집에 적응했는데 또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이 애미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려고 한 거야? 엄마, 왜 제가 엄마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저 결혼할 때 안 사주셨던 집, 지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너 결혼할 때 전세 살 돈도 마련해줬고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틈틈이 네가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었다. 그 돈 다 합치면 집 한 채는 사주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평생 사실 수 있게 월세집 구해드린다니까요. 이런 연극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어. 같이 살겠다고 울며 찾아왔을 때는 돈 모아서 금방 나갈 것 같더니 명의를 이전하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불편하다고 집주인인 엄마 보고 나가라니. 말이 평생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니 평생 혼자 새들어 살다 죽으란 말 아니겠소? 며느리도 같은 생각인지
아들 옆에서 아무 말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 싸우는 줄 알았더니 둘이 작당 모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의기투합을 한 듯했어.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같이 살면 서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니까 우리 넷이 나가서 사는 것보다 엄마 혼자 나가서 사시는 게 더 편한 방법이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오히려 나가서 사시면 더 좋아하실걸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보다도 더한 놈이었어. 처음부터 칼을 들이밀었다면 반항이라도 해보았을 텐데. 아들을 믿고 집 명의를 넘겨주었던 양씨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며 후회했어.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네가 나가 살아? 그리고 당장 내 집은 다시 돌려줘라. 애초에 죽기 전에 명예 넘겨달라는 아들 말을 들은 이 애미가 바보였다. 이 집 담보 잡고 단 한 푼이라도 대출 받기만 해봐라. 죽어서도 용서 안 한다. 그러고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양씨는 마음이 불안했어. 자신은 이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집도 없이 비참하게 떠돌아다니기는 죽기보다 싫었어. 혼자 잘 살던 양씨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아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집 명의도 이미 넘겨준 마당에 이 논쟁을 끝내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 아들과 함께 사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양씨의 속을 쓰리게 했어.